눈을 떴지만 아직 어두웠고 그래서 안심하고 계속 잠을 잤다. 다시 잠에서 깬 것은 전화벨 소리 때문이었다. 그제야 옆에 그녀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벌거벗은 채로 이불을 걷고 나왔다. 방 안의 공기가 금속처럼 차가웠다. 전화를 받고 보니 그녀였다. 아직도 자? 응, 언제 나갔어? 이렇게나 어두운데? 무슨 소리야? 지금이 몇 시인데? 그 말을 듣고서야 커튼 때문에 방이 어둡다는 걸 깨달았다. 벽시계를 보니 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배고프지 않아? 배고파. 밥은 냉장고에 있어. 렌즈에 돌려 먹으면 될 거야.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들어갈게. 저녁엔 같이 쇼핑하자. 먹을 게 떨어졌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오빠가 집에 있으니까 좋다. 나도 집에 있으니까 좋네. 보고 싶어. 나도. 밥 먹고 더 자. 일어날게. 전화를 끊은 뒤 가방에서 새 티셔츠와 반바지를 꺼내 입었다. 그리곤 슬리퍼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에 눈이 적응되길 기다리며 담배를 물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몹시 불었고 담뱃불이 자꾸 꺼져서 고생을 해야 했다. 집은 낮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다. 아래쪽 길을 따라 64걸음을 걷자 도로가 나타났다. 도로를 중심으로 사방이 끝없는 들판이었다. 저 멀리 양떼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양떼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고 나무로 얼기설기 이어진 울타리를 넘어 들판을 계속 걸었다. 하지만 중간도 못 가서 포기하고 돌아왔다. 첫째로 배가 너무 고팠고 둘째로 양떼는 보기보다 멀리 있었다. 다시 울타리를 넘고 도로를 가로지른 뒤 언덕을 올라 집으로 돌아왔다. 운동 부족 때문인지 숨이 차서 집 앞에 있는 흔들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잠시 후 방 안으로 들어온 나는 냉장고에 들어있는 볶음밥을 꺼내 렌즈에 넣고 돌렸다. 그 순간 침대 아래쪽에서 뭔가 꿈틀대는 걸 발견했다. 나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다. 로키였다. 뭘 먹고 있는 거야? 나는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겁에 질려 소리쳤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로키가 먹고 있는 것은 전화선이었다. 왜 전화선 같은 걸 먹고 있는지, 그게 맛이 있긴 한 건지, 다른 토끼들도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냉장고에서 토끼 사료를 꺼내 바닥에 뿌려보았지만 반응이 시큰둥했다. 나는 바닥에 뿌린 사료를 다시 끌어 모아 지퍼백에 옮겨 넣고 걸레를 물에 적셔 바닥을 닦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로키는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열심히 전화선을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로키 옆에 전기 히터를 틀어놓고 바닥에 앉아 볶음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세상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창밖의 나무들은 좌우로 흔들리고 낮게 깔린 회색 구름은 멀리 머물러 있었으며 방 안에는 중생대에 만들어졌을 것 같은 무수한 먼지들이 떠다녔다. 그리고 로키는 여전히 전화선을 갉아먹고 있었다. 언젠가 전화선은 완전히 끊어질 것이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 고립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줄을 모를 것이다. 로키는 자신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도 모르는 채 새로운 전화줄을 찾아 열심히 갉아먹고 있겠지. 그건 나로서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 구제불능이야. 그녀는 좌우로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테이프로 모든 전선줄을 감아보기도 했어. 테이프를 먹었겠지? 오히려 쾌재를 불렀을지도 몰라.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해보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말했다. 맞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빨이 가려워서 그런 거래. 그래서 문이나 침대 모서리를 갉아먹는 거야. 하지만 전선줄은 왜 갉아먹는 걸까? 그건 부드럽잖아. 애매하긴 하지. 부드럽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단단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 로키는 단단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야. 나는 대답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어쨌든 이대로는 안 돼. 나 원래 전기를 아끼려고 스탠드만 쓰거든. 어느 날인가 이유 없이 스탠드가 나간 적이 있어. 귀신이라도 있나 하는 생각에 너무 놀랐지. 알고 보니 로키가 전선줄을 갉아먹은 거야. 밤새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어야 했어. 하지만 어떻게 로키는 감전이 안 되는 거지? 나는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었다.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녀는 오싹한 기분을 느낀 듯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나 봐. 혹시 모르니까 전선줄을 몇 개 사놔야 할 것 같다. 벌써 위태위태한 것들이 많이 보였어. 나는 제안했고 그녀도 동의했다. 우리는 카트에 전선줄을 담았다. 이로써 카트에는 계란 한 판과 베이컨, 냉동 야채, 망고, 딸기 아이스크림, 스파게티 면과 토마토 소스, 미트볼, 커피포트와 전선줄 2가닥이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카드로 계산을 했다. 우리는 2개의 종이봉지에 물건을 나눠 담고 서로 하나씩 사이좋게 들었다. 돌아오는 차는 내가 운전했다. 뉴질랜드 교통에 빨리 적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기묘한 위화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곧 실수를 하고 말았다. 어느 순간 보니 내가 운전하는 차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 주위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원래의 차선으로 뒤돌아갔다. 그녀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까맣게 모르는 채 영수증을 체크하고 있었다. 한참 머릿속으로 뭔가를 계산하던 그녀는 하고 알 수 없는 신음소리를 흘리더니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다. 비행기 티켓 살 돈을 제외하면 하고 나는 절망적으로 대답했다. 200만 원 정도 될까? 빠듯하네. 아껴 써야겠어.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 나한테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녀는 자신 있게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나 역시 그녀에게 거기에 대해서까지 묻지는 않았다. 묻지 않아도 서로의 사정이야 뻔했으니까. 오늘은 뭘 했어? 거의 잠을 잤지. 나는 오늘 한 일들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외에 딱히 기억나는 게 없었다. 오빠는 그동안 바쁘게 살았으니까 휴식을 좀 취해도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불안하지 않아? 오빠는 불안해? 나는 더 이상 야구를 하지 못할 거야. 야구 빼곤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야구를 잘해서 오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다. 오빠가 교통사고 나서 불구가 돼도 난 오빠를 사랑할 거야. 그건 좀 심한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말하자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나도 생각은 좀 해볼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야. 그건 변할 수가 없어. 첫 번째 주말이 되자 우리는 사과 샌드위치를 싸서 무리와이 비치로 피크닉을 갔다.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일 리스트 3번 항목이었다. 바람에 몸이 휘청할 정도인데도 4~5명의 사람들이 파도를 타며 서핑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검은 모래사장을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댔다. 언덕에 올라 거대한 바위와 그 사이로 부서지는 파도를 감상한 뒤 또 사진을 찍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바위를 장악한 간이들도 사진기에 담았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켜놓고 찍은 사진들을 감상했다. 사실 난 한국이 더 좋아. 그녀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바닷가는 한국에 없으니까. 그럼 한국이 좋은 이유는 뭐야? 내가 물었다.
한국에선 한국말을 쓰니까. 그녀는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듯 곧장 대답했다. 영어로는 내 생각을 다 전달할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불가능에 가까워.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사랑해 라고 말했다. 어때? 이런 말을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 할 수 없지. 어떤 언어로도. 나는 그보다 더 훌륭할 수 없는 예시에 감탄해서 말했다. 그럼 한국엔 언제 돌아갈 생각이야? 내가 물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녀는 차분한 말투로 말했다. 왜냐고 물어볼 거야? 그녀는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말했다. 부탁인데 묻지 말아줘. 우리는 때마침 지나가던 키위 부부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는 답례로 그들을 찍어주고 메일로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키위 부부가 찍은 사진 속의 우리는 키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이 어둡고 그마저 역광인 탓에 우리는 실루엣으로 남아 있었다. 그들이 우리라는 사실은 언제까지나 우리만이 알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사진은 더 특별한 거라고 그녀는 말했다. 세 번째 주말이 오기 전 로키는 결국 전화선을 끊어버리고 말았다. 어이없게도 사두었던 전화선의 규격이 달라서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영어로 된 영어책을 공부하며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던 나는 답답해져서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마트까지는 차로 30분이 걸렸다. 버스를 잘못 탈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걸어서 마트까지 가기로 결심했다. 차로 다녀왔을 때의 길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원래 길을 잘 기억하는 편이었다. 처음에는 산책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걷기 시작했다. 오후 3시였고 늦어도 6시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지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차에서 봤던 풍경과는 뭔가 미묘하게 달랐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미세한 차이였고 어쩌면 기온이나 바람의 세기 따위가 달라진 탓인지도 몰랐다. 나는 더 걸어보기로 했다. 영어로 된 표지판이 달린 교차로가 나오고 나는 내 직감에 따라 선택을 내렸다. 그렇게 몇 번의 선택을 거듭하는 동안 나는 목적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도로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았고 이따금 보이던 인가도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았다. 간혹 등장하는 표지판에는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지명과 거기까지의 거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어둠이 찾아와 그런 표지판의 글씨마저 조금씩 삼켜버렸다. 얼마나 걸어왔는지 또 몇이나 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절망적인 기분이 되어갈 즈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 하나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명확해졌고 나는 그것을 향해 무작정 손을 내밀었다. 트럭은 서서히 속력을 멈추더니 내 옆에 멈추어 섰다. 중년의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내게 무언가를 물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마트니 타운이니 하는 단어들을 발음했지만 그 역시 알아듣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다급한 마음에 폴리스 스테이션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타라는 신용을 했다. 채 10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인가가 밀집해 있는 마을이 나왔고 그곳의 경찰서 앞에서 그는 나를 내려주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는 뭐라고 짧게 말하고 떠나갔다. 조심해라, 잘 가라, 대충 그런 뜻이었을 것이다. 막막한 어둠 속에서 헤어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찰서 안에 들어선 나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그들에게 내 사정을 설명할 방법도 없었고 나는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의 주소와 전화번호마저 몰랐다. 전화번호를 안다고 해도 문제였다.
로키가 전화선을 갉아먹은 탓에 집 전화는 무용지물이었다. 경찰과 나는 온갖 손짓과 몸짓을 동원해 의사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이에 아무런 진전도 없을 거라는 분명한 사실뿐이었다. 보다 못한 경찰관 한 명이 종이와 펜을 건네주었고 나는 거기에 국적과 여권 이름, 주민번호, 그녀의 이름을 적었다.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셈이었다. 경찰서 로비에 있는 벤치에 앉아 졸기 시작했다. 웅크리고 추위에 떨다 보니 어느 순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누군가 어깨를 흔드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였다. 밤에 한숨도 못 잔 듯 매우 수척해 보였다. 경찰서에서 나올 때에야 비로소 나와 대화했던 경찰은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밖은 아직도 어두웠고 안개가 자욱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시야가 흐리다며 몇 번 불평을 한 것이 전부였다. 집에 도착해서야 그녀는 옷을 벗으며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냈어. 오빠를 찾을 때까지 경찰서에 있었어. 하고 말했다. 그녀는 옷을 다 벗고는 침대 속으로 들어가 등을 돌리고 누웠다. 나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오빠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오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오빠는 날 도와줄 수가 없어. 그리고는 몸을 움직여 내 팔을 풀어냈다. 그녀는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들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뒤척였고 바깥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 한참 동안 귀를 기울이다가 비로소 잠이 들 수 있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파자마를 걸치고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었다. 아침 먹자. 얼른 일어나. 방 안에는 스파게티 소스 냄새가 가득했다. 내가 옷을 주워 입고 욕실에 가서 씻는 동안 그녀는 면을 삶았다. 시계를 보니 정오가 넘어가고 있었다. 학교는? 내가 묻자 그녀는 신난다는 듯이 말했다. 오늘은 안 가려고. 오빠하고 놀 거야. 그녀는 테이블 위에 미트볼 스파게티 2접시를 올려놓았다. 우리는 피에 굶주린 전사처럼 스파게티에 달려들었다. 둘 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전투가 끝났을 때 접시에는 소스 한 점 남아있지 않았다. 오빠, 괜찮아? 허기를 채운 뒤 그녀가 물었다. 훌륭했어. 아니, 어제 말이야. 너는? 내가 어제 이상한 말 했지? 틀린 말은 없었어. 그래서 더 아프긴 했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천천히 말했다. 집에 와보니 오빠가 없었어. 너무 무서웠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녀는 접시를 싱크대로 옮겨 씻기 시작했다. 나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았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다 잊어야 돼. 술을 마셨거든. 좀 취했었어. 그녀는 말했다. 술은 끊었다면서? 어젠 너무 무서웠으니까 날 그렇게 만든 건 오빠하고 그러니까 오빠 잘못이야. 그녀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딜 갈 생각이야? 시티에 카지노가 있어.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 우리 가서 돈 좀 벌어보자. 어때? 카지노라. 할 줄 아는 게임은 있어? 아니, 오빠는? 나도 없는데. 고스톱이라면 타짜 수준이지만. 우리는 인터넷으로 카지노에서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찾아봤다. 간단한 룰을 가진 게임이 필요했다. 그녀는 슬롯 머신이, 나는 블랙잭이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침대에 마주보고 앉아 카드를 꺼내놓고 블랙잭의 룰과 용어, 진행 방식을 익혔다. 확률이니 카드 카운팅이니 하는 건 무시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운밖에 없었다. 카지노까지 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설레는 듯 보였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대.
그런데다 나 원래 운이 좋잖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서 행운의 징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예컨대 오늘은 날씨가 간만에 화창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럭키 세븐 모양으로 떼를 지어 날아가는 갈매기. 게다가 우리 앞에 끼어든 저 차의 번호판에는 LEO, 레오라고 쓰여있지 않은가. 레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놀라서 소리쳤다. 뉴욕 타임즈 기자인 레오 두루처 말이야.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 내일 경기를 위해서 투수를 아낄 필요는 없다. 내일은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오, 멋지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뒤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인데? 일종의 암시지. 돈 일을 걱정해 지금 이 순간에 베팅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그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재빨리 말을 만들어냈다. 그래,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야. 그녀는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다. 바로 그 말이야. 나는 맞장구 쳤다. 스카이 카지노 입구에 들어서자 온갖 종류의 기계와 테이블이 보였다. 여기저기서 불빛이 번쩍이고 기계음이 치솟았으며 탄식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는 10달러를 코인으로 바꿨고 각자 원하는 슬롯 머신 앞에 앉았다. 코인이 든 통은 10분도 되지 않아 바닥이 났다.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레버를 자신감 있게 당길 배짱이 안 생기는 거야. 나는 신중하게 우리의 패배 요인을 분석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기계 선택도 잘 해야 돼. 내가 볼 땐 사람들이 많이 따간 기계는 피해야 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터질 확률이 줄어들었겠지? 오, 똑똑한데?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적은 금액으로 오래 버티는 것도 좋겠어. 10센트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지. 똑똑해, 똑똑해. 우리는 20달러를 코인으로 바꾸어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내 슬롯 머신이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옆 사람들이 내 쪽을 주시했고 뒤로 다가와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건너편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그녀도 어느새 이쪽으로 넘어와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슬롯 머신이 코인을 쏟아냈고 내가 통을 늦게 받친 탓에 일부가 바닥으로 쏟아지기까지 했다. 한 노인이 내게 말을 걸었다. 무언가를 묻는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나를 대신해 그와 대화했다. 얼마나 걸었냐고 묻기에 10센트라고 대답해 줬어. 그러니까 뭐래?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놓쳤대. 자기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화를 내시는 것 같았어. 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서로 충분한 기회를 나눌 수 있었다. 얼마를 딴 거야? 그녀가 물었지만 나조차 알 수 없었다. 통 2개에 가득 찬 코인의 개수를 어림짐작하기조차 어려웠다. 환전소에서 1250달러를 받아 들고서야 그 노인이 그토록 애석해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더하면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심장이 거칠게 뛰는 걸 느끼며 말했다. 그래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오빠 말이 맞아. 그녀는 상규된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어느새 두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나는 1250달러를 전부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오빠는 천재야. 그녀는 내 볼에 입을 맞추면서 말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운이 도와준 것뿐이었다. 다시는 오늘 같은 행운이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허락했을 때뿐이니까. 우리 술 한잔 할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절대 취하지 않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초코 케이크와 샴페인을 샀다. 그녀는 자기 얼굴에 리본을 묶고는 뒤늦게 환영 파티를 해주겠다고 했다. 소원을 말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겠어. 끝내주는 섹스. 우리는 초코 케이크와 샴페인을 깨끗이 비우고 끝내주는 섹스를 했다.
행복하다. 그녀는 말했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끝내주는 섹스도 했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벌거벗은 채 서로를 안고서는 창으로 비쳐 들어오는 달빛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일 거야. 그녀는 아무리 말해도 모자란다는 듯이 그 말만을 되풀이했다. 5번째 주말이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기분이 우울하다며 팜 스프링스로 가기로 한 계획을 취소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맥주를 마셨다. 그녀는 내게 떠날 거냐고 물었고 나는 언젠가는 그래야 할 거라고 했다. 어깨가 나으면? 아니, 어깨와는 상관이 없어. 야구는 진작에 끝났으니까. 나는 이불 속으로 깊이 몸을 파묻으며 눈을 감았다. 잠시 뒤에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난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홀짝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다. 거친 바람 소리에 잠에 섞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바람이 빗물과 함께 방 안으로 들이쳐 내 뺨을 적시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그녀가 없었다. 몸을 일으키고 보니 창이 반쯤 열려 있고 커튼은 방 안쪽으로 미친 듯이 펄럭이고 있었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했다. 열린 창틈으로 튀어온 빗물 때문에 바닥은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 잠시 서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직 잠에서 덜 깬 머릿속은 멍하기만 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오더니 한 남자가 나타나 창을 거칠게 두드리며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나보다 2살 어려 보이는 노란 머리의 동양인이었다. 그는 무척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그는 자신의 이름이 헨리라고 대답했다. 헨리는 다급하게 무슨 말인가를 전하려 했고 그 말 중간중간에는 그녀의 이름이 섞여 있었다. 어떻게 그녀를 아느냐고 나는 물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친구라고 하고는 자신을 따라오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내 앞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그를 따라갔다. 그가 멈춘 곳은 언덕 아래의 도로였다. 거기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였다. 그녀는 실크 파자마 한 장만을 걸친 사람이었다. 게다가 비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몸은 실루엣이 훤히 드러나 보였다. 헨리는 내게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한 말을 모두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몇 마디만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가 내게 전화했다. 차에 뛰어들었다. 경찰을 불렀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의 경고등 불빛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나는 도로에 뛰어들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차가 나를 발견하고 멈춰 섰을 때 헨리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경찰에게 하스피털 플리즈라고 뒤풀이 말했다. 그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확인시킨 뒤에야 그들은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다. 그들은 점퍼를 벗어 그녀에게 입힌 뒤 뒷좌석에 싣고 나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뒤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고 간간히 뭐라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병원은 30분 거리에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녀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경찰은 내게 몇 가지를 물으러 왔지만 우리의 대화는 번번이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혔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최대한 정확히 말하려고 애썼고 그러는 동안 나는 이 상황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다. 응급실에서 링겔을 맞은 그녀는 1시간 정도 지나자 깨어났다. 그리고는 1인실로 옮겨져 한 여의사와 긴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그 안에서 몇 번이나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는 문 밖으로 조금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복도의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마침내 상담이 끝나고 비틀대며 걸어 나오는 그녀를 경찰과 내가 양쪽에서 부축해 경찰차에 태웠다.
경찰은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 줬다. 경찰은 떠나면서 내게 그녀를 쉬게 하라고 말했다. 집에 온 그녀는 피곤하다며 파자마를 벗고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덮어주며 보니 허벅지와 팔뚝에 멍자국이 선명했다. 파자마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나는 걸레를 짜서 바닥의 빗물을 닦고 바람에 쓰러진 물건들을 정리했다. 나는 그녀가 깨어있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의 정리를 모두 마친 뒤 스탠드를 끄고 침대에 가서 누웠다. 들판을 뒤 흔드는 거센 바람 소리 때문인지 그날은 잠이 드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잠에서 깬 그녀는 전날의 일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잡아댔다. 술에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나는 헨리에 대해 물었다. 오빠가 오기 전에 알고 지낸 친구야. 그냥 친구. 귀찮다는 듯 대답하고는 오빠 때문에 나는 친했던 친구들하고도 멀어졌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까지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해? 라고 화를 냈다. 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의심이 사실로 밝혀지길 바라지 않았다. 만약 꼭 그래야 한다면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었다. 이후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필요한 말 이외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밥을 먹고 마트에서 창을 보면서도 누구도 농담하지 않고 누구도 웃지 않았다. 정확히 일주일 뒤 병원에서 온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 있었다. 편지를 열어보기 전 한참을 고민했다. 내가 망설였던 이유는 그것이 그녀의 편지여서가 아니었다.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망상이길 바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편지를 열어보고야 말았다. 심리상담의가 그녀에게 권하는 조언이 2페이지에 걸쳐 쓰여 있었다. 나는 영영사전을 찾아가며 편지를 독해했다. 나는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내가 의심한 그대로였다. 그날 병원에서 그녀는 심리상담의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한 것 같았다. 그녀는 내가 뉴질랜드에 오기 전 만났던 중국인 헨리와 1년이 넘게 동거했다. 내가 뉴질랜드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별하자고 했고 그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와 헤어진 이후에도 그녀는 그를 잊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보살펴준 헨리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만 그날 자신이 왜 헨리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그녀 자신도 몰랐다. 또 자신이 왜 차에 뛰어들었는지도. 심리 상담원은 그녀에게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울증 초기 증세가 있으며 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을 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미에 덧붙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가 돌아오자 나는 그녀 옆에 편지를 꺼내놓았다. 그녀는 말없이 편지를 읽고 나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개인적인 편지야. 이걸 왜 오빠가 열어봤어? 그녀의 태도가 너무 뻔뻔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화를 참기 위해 한참 동안 숨을 골라야만 했다. 모두 사실이야? 내가 묻자 그녀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고는 대답했다. 거기에 다 써있잖아. 읽어봤다면서. 너한테 직접 얘기를 들을게. 내가 말하는 대로 믿을 테니까 한번 설명해봐. 그녀는 내게서 눈을 돌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바라보고 입을 열었다.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 때 나한테는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그녀는 답답하다는 듯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이 나를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이야. 집을 구해준 것도, 차를 구해준 것도, 학교를 알아봐준 것도. 도움이 필요할 땐 항상 그 사람이 옆에 있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차분했다. 오빠가 올 거라는 포장이 없었으니까. 2년 동안 내 곁엔 아무도 없었으니까.
오히려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오빠야. 무섭다.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탄식하듯 말했다. 그래, 원래 나 이런 애야. 무서워? 그럼 헤어지면 되잖아. 그게 오빠가 원하는 거 아니야? 전화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그 새끼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지? 바로 여기서? 그 새끼 옆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 그래, 맞아. 내가 또 모르는 게 있다면 지금 다 얘기해. 더 이상 날 병신으로 만들지 말고. 나는 모욕감에 떨며 말했다. 오빠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럼 지금 얘기해. 다 들어줄게. 오늘까지는 기꺼이 병신이 될 테니까. 오빠는 모든 걸 꼭 말로 해야 돼? 말하지 않으면 편지로 할까? 비꼬지 마. 비꼬는 게 싫어? 너야말로 지금까지 날 가지고 놀았잖아. 그녀는 갑자기 제발 그만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러나 곧 이불을 채치더니 맹렬하게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오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 우리 집엔 돈이 없어. 19살짜리가 돈 버는 방법이 뭐였겠어?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얘기를 해야 돼? 그 모든 걸 다 듣고 싶어? 오빠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싶었어. 나도 모르겠어.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살았는지. 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는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나도 알고 싶어. 나도 모르겠어. 그녀는 발작하듯 한바탕 쏟아내고 나서는 몸을 떨며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오늘은 제발 그만해. 미칠 것 같아. 그만해줘. 제발. 이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나도 더 이상 그녀에게 바라는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을 끝내야 될 때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나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30번도 넘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 그것은 그녀가 우리 사이의 싸움에서 도망치는 간편한 방식이었다.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던지 싫으면 헤어져. 하지만 다음 날이면 그녀는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내가 헤어지자고 말했어? 내가 미쳤나 봐. 미안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만약 내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니까 절대로 믿지 마.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면 그럼 그건 누가 한 말이야? 그건 몰라.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똑같은 질문을 또 해서 미안한데 그럼 대체 누가 한 말이야? 그건 몰라.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녀는 꼭 이렇게 덧붙였다. 약속해. 무슨 약속을 해? 내가 만약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면 그냥 무시해버리기로 약속해. 그러면 나는 마지못해 약속을 했다. 내가 약속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 그녀는 항상 사랑한다고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건 오빠밖에 없어. 그건 절대로 변함이 없어. 약속할게. 그녀는 내셔널 컬러리 페어에 참가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다. 식기류와 와인잔, 냅킨, 유니폼 등을 챙겨 박스에 차곡차곡 넣었다. 정말 오지 않을 거야? 그녀는 한 번 더 확인했다. 다녀와. 가서 잘하고. 나는 대답했다. 상을 타면 오빠한테 제일 먼저 축하받고 싶었어. 상을 타서 돌아오면 축하해 줄게. 박스를 옮겨 싣고 주차된 차를 빼주었다. 그녀가 떠날 때는 손을 흔들며 배웅해 줬다. 방으로 돌아와서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이 많지 않았다. 여권이니 비행기 티켓 같은 것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뉴질랜드에서 산 외투와 속옷도 챙겨서 가방 속에 개어 놓았다. 로키에게 사료를 주고 낡은 전선줄들을 새 것으로 갈았다. 빨래 바구니에 있는 옷들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뒤 밖으로 나갔다. 마지막으로 보는 뉴질랜드의 풍광을 눈에 담아두고 싶었다. 보이지 않는 빗방울이 뺨을 간지리고 있었다.
나는 젖은 머리를 손바닥에 쳐서 빗물을 털어냈다. 그리고는 울타리를 넘어 들판을 걷기 시작했다. 지평선이 보이자 거기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바람이 불고 풀이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다. 오래도록 걸었으나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다시 힘을 내 멀어진 지평선까지 걷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울타리도 도로도 집도 보이지 않았다. 사방이 똑같은 들판과 언덕이었고 사방이 지평선이었다. 몸을 움직이게 할 정도로 세찬 바람이 땅을 훑자 거대한 물결이 지나가는 것 같은 요란한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더 이상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던 길을 따라 뒤돌아갔다. 그녀는 7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케이크와 상장을 들고 있었다. 일찍 왔지? 사람들이 축하해준다는 걸 뿌리치고 왔어. 잘했어. 무슨 상이야? 2등, 이것 봐. 2등도 굉장히 잘한 거야. 그녀는 상장을 보여주며 자랑했다. 그녀가 케이크를 꺼내는 동안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온 현장의 사진들을 감상했다. 유니폼이 잘 어울리네. 직접 와서 보면 더 좋았을걸. 그녀는 아쉽다는 듯 말했다. 그러게. 우리는 케이크를 잘랐다. 나 내일 떠날 거야. 내가 말했다. 그래? 비행기 티켓은? 예매해뒀어. 내가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그녀는 말했다. 한국에 가면 뭘 할 생각이야? 뭐든 가서 생각해 봐야지. 오빠는 뭘 하든 잘할 거야. 그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내셔널 컬러리 페어에서 상을 받았던 서비스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유니폼까지 갈아입고 와서는 테이블 세팅을 하기 시작했다. 냅킨을 반듯하게 접어 올려두고 접시도 깨끗하게 닦아서 정확한 자리에 위치시켰다. 와인잔과 포크, 스푼도 신경을 써서 놓아두었다. 대충 해도 나는 몰라.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가만히 있어. 완벽한 세팅을 보여줄 테니까. 그녀는 케이크를 반듯하게 잘라 접시에 놓아주었고 와인잔에 와인도 깔끔하게 따랐다. 나는 케이크를 한 입 먹고 와인을 마셨다. 케이크의 맛도 그대로고 와인도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를 칭찬해 주었다.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멋진 것 같아. 그녀는 내 말에 웃었다. 오빠가 야구할 때도 그랬어. 난 아직도 야구 룰은 모르지만 그래도 오빠는 멋있었어. 고마워.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마주 앉아 말없이 케이크를 먹었다. 내가 사랑했던 건 오빠야. 한참 후에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오빠가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사랑해. 진심이야. 알겠어. 생각해 볼게. 나 소원이 있는데 말해도 돼? 키스하고 싶어. 그래. 그녀는 내게 다가와서 키스했다. 그것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나도 그리고 그녀 역시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가 변했고 그것은 영원히 변해버렸다. 소원 하나 더 말해도 돼? 옆에서 자고 싶어. 그래. 나는 말했다. 우리는 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갔다. 저녁이 되자 비가 굵어지고 바람도 몹시 불었다. 그녀는 내 옆에 잠들어 있었다. 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그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번번이 그녀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생각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았다. 그녀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 했지만 역시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핸드폰 충전선을 갉아먹고 있던 로키와 눈이 마주쳤다. 녀석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괜한 걱정을 했다는 듯 다시 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녀석이 날 얼마나 한심하게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났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은 뒤 어깨를 감싸 안고 잠이 들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고래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 같은 그 엄청난 마찰음에 나는 잠에서 깼다. 방 안으로 비바람이 들이치고 있었다. 사정없이 펄럭이는 커튼을 본 나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깨어 옆을 살폈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았지만 어디서도 대답은 없었다. 넘어진 스탠드를 일으켜 세우고 불을 켰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다. 모든 물건들이 쓰러져 뒤엉켜 있고 빗물에 젖어 있었다. 바람이 창을 두 손으로 잡고 뒤 흔드는 것처럼 엄청난 굉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며 언덕을 내려갔다. 도로에도 그녀는 없었다. 짙은 어둠과 엄청난 빗줄기 때문에 시야가 흐렸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혹시 몰라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역시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허둥대며 선반에서 랜턴을 찾아 밖으로 나왔다. 빛을 비추면서 사방을 샅샅이 살폈다. 도로에서 조금 벗어난 풀밭에 거뭇한 형체가 보였다. 나는 그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파자마 한쪽에서 붉은 물이 새어나왔다. 허벅지 쪽을 살펴보니 찢어진 상처가 보였다. 상처로부터 핏물이 새고 빗물과 섞여 잔디밭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를 안아들고 언덕을 올라갔다. 차의 뒷좌석에 그녀를 옮겨놓고 집에서 수건과 차키를 챙겼다. 그녀의 다리를 지혈한 뒤 재빨리 시동을 걸어 차를 뺐다. 건물벽 어딘가에 차의 한쪽이 부딪히며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개의치 않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언덕을 내려왔다. 차의 한쪽 바퀴가 웅덩이를 밟고 덜컹이며 도로로 접어들었다. 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병원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비가 사유에서 차를 때렸다. 와이퍼는 최선을 다해 빗물을 지원했지만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유리창에 눈을 가까이 대고서야 겨우 앞을 식별할 수 있었다. 차선이 지어진 도로에서 차는 끊임없이 중앙선을 넘나들었다. 차가 도로를 벗어날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었고 나는 그때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빗길에서 미끄러지고 다시 균형을 잡고 또다시 미끄러지기를 반복했다. 아무리 달려도 어둠 속이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차에서 뿜어내는 헤드라이트 불빛뿐이었다. 지나가는 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몇 번의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지만 내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없었다. 알 수 없는 지명과 그 알 수 없는 공간까지의 머나먼 거리뿐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공포심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그럴수록 나는 더욱 차의 속력을 높였다. 뒤에서 그녀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정신이 들어? 여기가 어디야? 나는 물었다.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다. 룸미러에 비친 그녀는 미동조차 없었다. 단지 간간히 입 밖으로 고통의 증거인 거친 숨을 뱉을 뿐이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어디로 가야 돼? 그녀가 대답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을 알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계기판의 주유등이 전멸했다. 기름이 부족했다. 앞으로 몇 킬로나 더 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왜 그런 거야? 그녀로부터는 대답이 없었다. 주위에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 나라는 너무나 넓은 땅이었다. 어디를 봐도 들판뿐인 지평선으로 둘러싸인 나라였다.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주유등은 더욱 바쁘게 전멸했다. 나는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맥박이 분명히 전해져 왔다. 다 왔어. 좀만 참아. 나는 거짓말로 계속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차는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불빛은 볼 수가 없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나는 멈추지 않고 달릴 수밖에 없었다.